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죄수의 딜레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이론을 기후변화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기후변화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조건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두 국가가 있습니다. 두 국가는 모두 경제 발전을 위해 탄소를 지금처럼 많이 배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둘 다 큰 피해를 봅니다. 둘 다 탄소 중립을 한다면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액이 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두 국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만일 내가 지금처럼 경제 발전을 위해 탄소 배출량을 유지하는 행동을 선택했는데 상대방도 똑같이 탄소 배출량을 유지하는 선택을 한다면 두 국가 모두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보는 피해액은 3억 원입니다. 나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탄소를 마음껏 배출하고 상대방 국가만 탄소 중립을 해준다면 기후변화가 덜 일어나면서 나는 경제 발전을 계속할 수 있으니 나의 피해액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이라는 선택을 할 때 내가 입을 피해액은 2억 원으로 기대됩니다. 그에 반해 내가 탄소 중립을 하는데 상대방은 자기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계속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선택을 한다면 나는 경제 발전도 하지 못하고 지구엔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나의 피해액은 10억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즉 국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수출이 줄어드는 등의 피해를 크게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 모두 탄소 중립을 한다면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피해액은 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탄소 중립을 할 때의 기대 피해는 5억 원이 됩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모든 국가는 탄소 중립이 아니라 탄소 배출량 유지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이라는 전략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국가가 탄소 배출이라는 전략을 선택할 때 결국은 모두가 3억 원씩 피해를 보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 맞는 말인 것 같아 반박할 수 없고 그래서 절망적이다. 2.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가들이 저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저 결과를 믿고 싶지 않다. 이런 두 가지 생각 중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드시나요? 앞서 본 표에 나오는 숫자들은 제가 임의로 선정한 것입니다. 단지 죄수의 딜레마가 어떤 균형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저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결과에 대한 비판은 표의 숫자들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국가 모두 탄소 배출량을 유지했을 때 기후변화는 가장 크게 발생할 겁니다. 그때의 피해는 한 나라만 탄소 배출량을 유지하고 다른 한 나라는 탄소 중립을 했을 때의 피해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로서 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에 힘쓴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 나라의 경쟁력이 되어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10여 년 전부터 추구하고 있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전략입니다. 이렇게 바뀌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이러한 섬세한 조건들을 모두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기후변화가 죄수의 딜레마라는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후변화가 죄수의 딜레마에 의해 벌어지기 때문에 앞서 검토했던 것처럼 죄수의 딜레마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검토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진짜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집합행동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1965년에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교의 경제학과 정치학 교수였던 맨큐어 올슨이 쓴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공유지 비극이나 죄수의 딜레마 등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동일한 현상을 여러 학자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자신들이 발견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이름을 붙였지만 최근엔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집합적 행동이란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 반대말은 individualistic a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하면 개인적 행동, 개인주의적 행동, 이기적 행동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주의적 행동이라고 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투표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투표에 의해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없다면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거할 때 투표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70%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0%밖에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데 투표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투표가 개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국가의 투표는 철저한 비밀 투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도 비밀로 지켜지지만 투표에 참여했는지 여부 또한 비밀에 붙여집니다. 선거일은 보통 공휴일이 되는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장까지 이동하느라 1시간을 쓰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 것이 개인에게는 더 이익이 됩니다. 더욱이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개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더더욱 투표는 개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집합 행동은 집단 전체의 이익에는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들은 이런 집합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 행동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집합 행동의 딜레마는 기후변화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지구라는 집단의 구성원입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집합 행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죄수의 딜레마에서 본 것처럼 개별 국가들은 탄소 중립을 선택한다고 해도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 국가들은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려 하고 기후변화를 막는 데 꼭 필요한 탄소 중립이라는 집합 행동에 참여하는 국가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틀렸길 바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제가 하는 얘기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992년 기후변화 협약이 맺어진 이후 지난 30년간의 역사를 보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로 다른 나라를 비난하기만 하면서 정작 자신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탄소 배출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후변화의 딜레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재화의 네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